안녕하세요.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란 40대 여성이에요. 결혼 전까지 가세가 짱짱하던 집안이 갑자기 결혼 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한 몸이라 저도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속상한 상황이었어요.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남편은 저희 집이 기울자 급격하게 애정이 식어가는 듯 보였지만 어쩔 도리는 없었어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쌓이기만 할수록 더 작아지고 작아졌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걸핏하면 친정 탓을 하면서 저를 주눅들게 하더라고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인가 싶기도 하면서 참 허망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이렇게 집이 망할 줄 알았냐? 참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아니 아버님은 노후 대책도 안 해놓으시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버리시면 어떡하라고. 너랑 장모님도 안 됐지만 나도 진짜 사기당한 기분이다. 뭐, 사기? 아빠가 뇌출혈로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다고. 그리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나랑 엄마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 정말. 자긴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했어? 아니잖아. 결혼도 끼리끼리라고. 너랑 나랑 경제적으로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결혼을 한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너랑 내가 결혼했겠어? 난 거짓말하는 거 제일 이해 안 가. 하여튼 너 만나서 진짜 나도 큰일 났다. 장인어른이 이번 기회에 크게 투자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유, 지금 여기 하나에 자기 다 걸고 매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큰일 났어. 우리 아빠한테 그동안 갖다 쓴 돈도 부족해서 그거 안 해줬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니? 네가 인간이야? 지금 날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돈 얘기를 해? 아, 진짜 허망하다. 네가 생각하는 결혼은 비즈니스였구나? 나야말로 정말 당신한테 실망이야. 아버지가 갑작스레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남편의 사업도 차질이 생겼어요. 본인이 추진하는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를 아버지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주시기로 했던 거였거든요. 그로 인해 남편은 화가 많이 난 상태였지만 부모 잃은 저에게 저렇게 퍼부어대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뿐인 동반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철저히 남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냥 슬퍼할 순 없었는데 친정엄마를 제가 보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정신 차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더 세게 저를 질책하시기 시작했고 그저 우리 며느리라고 떠받들던 모든 시가 식구들이 하나둘 저에게 등을 돌렸죠. 아니,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대표 하나 죽었다고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게 말이 돼? 경영을 어떻게 한 거니 도대체? 지금 일단 회사도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어머님도 그만해 주셨으면 해요. 같은 여자니까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부모 잃은 슬픔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어머님도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저한테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제발. 참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너 아주 웃기는구나. 지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난처해졌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것도 말 못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도 사달이 나는구나 아주. 아이고 정말 단단히 속았지 우리가 아주. 저야말로 속았죠. 이렇게 몰상식하게 본인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은 고인이 된 분 애도를 빌어주고 며느리인 저를 위로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랑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알아요? 그렇게 잘해줄 땐 언제고 참 너무하시네요. 시어머니마저 저를 볼 때마다 저렇게 퍼부어 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별 반응이 없자 혼자 궁시렁 대시기만 하였죠. 정 그러면 그럴수록 혼자 계신 엄마가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저야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 어찌저찌 버틴다 하지만 홀로 계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 집안에 가압류까지 걸리게 되면서 엄마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내조에만 충실하였기 때문에 전혀 바깥일에 대해선 모르셨거든요. 전 그런 엄마를 어찌해야 할지 깊은 걱정에 빠졌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전세를 주려고 매매했던 집이 떠올랐죠. 그걸 알고 나니까 남편에게 빨리 얘기를 해서 엄마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역시 나였습니다. 엄마, 그냥 지금 당장 갈 데 없으니까 내가 허서방한테 얘기 잘해볼게. 그러니까 거기에 전세라도 들어가서 살자, 응? 내가 어떻게 그래. 사이 눈치 보이고 너도 체면이 있을 텐데. 아유, 너희 시어머니가 하시면 그걸 가만히 보시겠니? 가뜩이나 장례식장에서 표정도 많이 안 좋으시던데. 엄마가 어떻게 또 너한테 누를 끼치겠어? 아유, 못 살겠다 정말.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엄마가 내 엄마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허서방한테 잘 얘기해 볼게.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가져간 돈이 많은데 설마 내치기야 하겠어? 미안해 엄마. 맘 같아선 그냥 살게 하고 싶은데 나도 어쩔 수가 없네. 허서방 돈에 예민한 사람이잖아. 이해해줘. 그리고 엄마 몸이나 회복할 신경 써. 이게 뭐야? 삐쩍 말라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진 엄마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전세를 얻어주는 거였어요. 이왕이면 남편 집 전세가 낫겠다 싶어 남편에게 얘기했지만 남편은 얼굴을 팍 구기며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남편에게 정말 실망이 들었어요. 우린 부부가 아니구나라는 마음과 함께 그저 이 남자는 나와 결혼했을 때 돈으로밖에 나를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가실 데가 없어. 가압류도 들어오고 지금 집 내놓고 내가 있는 돈이랑 해서 당신 집 전세 가격 정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 비어있으니까 엄마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 전세금은 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될까? 아, 장모님이 사신다고? 아니, 어차피 세입자는 구해야 하긴 하는데 불편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갈 데가 없으셔? 돈 좀 낮춰서 그냥 빌라 같은데 알아보시라고 해. 원룸이나. 꼭 아파트 사시려고 하시는 거야? 참나, 정신 못 차리셨네. 이 와중에 우리 아파트 전세 가격이 얼만 줄 알고 여기서 사시겠대. 배짱 좋으시네 아직. 그 부자일 때 습성을 못 버리신 거 아니야? 뭐라고? 정신? 지금 자기 말 엄청 막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빠 살아 계셨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거 알아? 참 내가 진짜 자기랑 결혼한 게 맞는가 싶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어? 진짜 속상하다. 이게 현실이야. 제발 현실 파악 좀 해. 언제까지 네가 공주인 줄 알아? 이제 넌 끈떨어진 년이라고, 알겠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남편은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엄마에게 집에 세를 주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마웠지만 사실 그렇게 내켜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마음은 좀 안 좋았죠. 그렇게 친정엄마가 남편의 집으로 전세를 들어오면서부터 오히려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사상권건 엄마에게 간섭하는 남편 때문에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자기 엄마면 저럴 수 있나 싶은 마음도 들고
진짜 섭섭한 마음이 요동을 쳤지만 꾸역꾸역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이 고비만 넘기자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정말 속상하고 슬펐어요. 아이고, 허서방, 고마워. 아무리 값은 치른 거라지만 내가 들어와 산다는 게 자네 마음이 불편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네. 나도 참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자네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잘 해결했어. 너무 고마워, 허서방. 아, 네. 집에 절대 못 박지 마시고요. 벽지나 이런 거에 고춧가루 튀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장모님이라고 이런 거 하나하나 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고기 같은 거 절대 구워 드시지 마시고요. 벽지에 냄새 뱄니다. 아셨죠? 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럼 잠만 자고 TV만 보라는 거야? 사람이 음식 먹다 보면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거지. 아이고 얘야. 그래 그럴게. 허수방이 말해준 거 잊지 않고 지킬 테니까 걱정 말겠나. 그래도 집주인 말을 들어야지. 뭐 어머님이 잘 알아서 해주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바닥에 흠집 안 나게 해주시고요. 이건 뭐 잘 아시죠? 그래, 내가 주의할게. 이렇게 집까지 내줬는데 내가 그 정도는 다 알아서 맞춰줘야지. 정말 큰 생각했어. 고마워. 무슨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건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 당신도 그만해. 계약서에 명시한 걸로 됐지. 꼭 이래야 돼? 남편은 엄마한테 이것저것 요구했어요. 사실 이게 집주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도 꽤 섭섭하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이 사실 저희 친정아빠가 살아 계실 때부터 많이 도와주었던 거라 그때는 그렇게 굽신거리더니 이제 와선 본인이 잘난 양 저렇게 군다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래도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사이의 집에 엄마가 새 들어 산다고 하자 어머님은 혀를 차시며 노여워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혹시라도 공돈으로 아들에게 신세 지고 있을까봐 그것부터 걱정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 우리 아들 집에 공짜로 얹혀 사는 거 아니냐? 너희 집 쫄딱 망했다며? 이젠 내 아들 등골 빼먹을 수작이냐? 뭐녀가 쌍으로? 아니 친정아빠 그렇게 된 건 안타깝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건 아니지. 내가 원 속상해서 에휴. 어머님, 그 일 사업 누구 덕에 시작한 건가요? 애초에 빌빌거리고 다닐 때 저희 아빠가 도와주신 자금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저희 형편 좀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참 어이없네요. 뭐야?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너네 아빠 돈 아니었어도 우리 아들은 성공했을 거야. 머리가 보통 좋은 놈이 아니잖니. 그런데 그걸 꼭 네 아빠가 해줬다고 하면 되겠니? 참나 너 아주 웃긴다. 이제서야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친정엄마 얘긴 그만해주세요. 전 솔직히 제가 남편이라면 그렇게 친정돈 갖다 썼으면 아마 엄마 모시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기막혀. 제가 어머님한테 쏘아붙이자 어머님은 아무 말 못하시고 저를 노려보셨죠. 그 정도로 시댁은 인색했어요. 전 사방팔방으로 어떻게 하면 아빠 사업체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하며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크게 소득은 얻지 못했는데 아빠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회사 간부인 아저씨가 아빠의 모든 걸 빼돌렸거든요. 이 사람을 찾는 것조차 일이더라고요.
경찰은 그저 찾고만 있다고 하고 이게 아니면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지치고 힘들었지만 엄마를 위해 지친 기색을 할 순 없었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떼어놓을 방법을 얘기하더군요. 어차피 털린 정 이렇게 끝을 보는구나 싶으면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지구상에 저 혼자 동떨어진 것 같았어요. 쟤 계속 달고 있을 거니? 도움도 안 되고 어차피 갈라설 거면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낫지 않아? 뭐 떼먹을 게 있다고. 그러게. 근데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게 그렇잖아. 제가 유책 배우자도 아닌데. 일단 타이밍 보고 있어. 아님 자기가 나가 떨어지게 하던가 해야지. 나도 이렇게 살긴 싫어. 무슨 처가덕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처가덕을 보다 말아. 저가 재산 하나 보고 쟤랑 결혼한 건데 나도 속았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절 그렇게 떼어놓고 싶으세요? 그래요. 어머님과 당신한테 지금 나는 완전 필요 없는 존재지?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하다. 당신들이 그동안 우리 집에서 가져다 쓴 돈을 생각해봐. 그런데도 그런 말이 나와? 진짜 남보다도 못하다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어. 그래, 당신 본심 원래도 알았지만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았네. 알게 해줘서 고마워. 전 어머님과 남편의 얘기를 듣고 집을 나섰고 그 길로 바로 한강 앞으로 갔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고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것 같고 앞날도 캄캄한 저인데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니 엄마 얼굴이 아른아른 거렸죠. 나 없으면 우리 엄마 누가 지키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이렇게 아빠의 빈자리가 크구나 싶었고 진짜 그날 밤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그래 이 마음으로 독하게 살아보자. 뭐라도 해보자. 내가 아빠 사업 다시 일으켜보자. 이 마음가짐이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그렇게 전 그날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했고 엄마의 집으로 가 엄마를 보고 펑펑 울었답니다. 이거사, 울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빠 때문에 그러니? 아유, 살 사람은 살아야지. 네가 이렇게 슬퍼하면 어떡해, 엄마도 슬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 울고 우리 독하게 살아보자. 그래야 네 아빠도 좋아할 거 아니야. 엄마. 나 진짜 독하게 살아볼 거야. 내가 아빠 사업체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만 믿고 따라와줘. 아빠 뒤통수 치고 나른 놈 내가 잡아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 이렇게 여기 살면서 굴욕 겪은 거 내가 다 갚아줄게. 굴욕은 무슨. 허서방도 이해 가지. 하루아침에 투자처가 사라진 꼴이니 얼마나 마음이 아니겠니? 너무 그러지 마라. 아니, 난 용서 못해, 허서방도. 그러니까 엄마 너무 그렇게 생각 말고 내가 하는 거 지켜봐줘. 진짜 열심히 살 거니까. 전 그렇게 다짐을 하였고 악착같이 그 사기꾼을 찾아다녔죠. 당장이라도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회사 회복이 우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시켰어요. 남편도 제가 본인이 저와 이혼을 원한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이혼 얘기를 하였고 말끝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등살에 참 지친 나날이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 몸과 마음은 지쳐갔죠. 이혼하자고. 이미 다 들었잖아. 나랑 엄마 얘기. 그러니까 서로 더 바닥 보기 전에 이혼하자.
나도 이제 참기 힘들다. 이혼? 그럼 우리 아빠가 너한테 그동안 투자해놓은 돈 다 내놔. 그럼 이혼해 줄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심보가 뭔 심보야? 아, 뭐? 돈을 달라고? 기가 막혀. 그럼 그렇지.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미쳤냐? 돈을 너한테 주게? 누구 주우라고? 너네 아빠가 나 좋다고 투자한 돈을 왜 이제서야 달래? 돈 얘기라면 딴 데 가서 알아봐. 나도 그럼 순순히 이혼 못하지. 그동안 너한테 투자한 돈 회수하기 전까진 나 이혼 못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증거 있어? 내가 너네 아빠한테 투자 받았다는 거 증거 있냐고? 너 진짜 웃긴다. 네가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증거 없음 땡이야. 나쁜 놈. 넌 이러려고 나랑 애초에 결혼한 거야. 그치? 인간 말종. 너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가만 안 둔다고. 강해지기로 했고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러던 중 시간이 흘렀고 어버이날이 다가오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다가오니 아빠에 대한 빈자리가 더 커져만 갔고 더욱더 슬펐습니다. 엄마와 이런저런 아빠의 추억 얘기를 하던 중 벨소리가 울려 나가보니 남편이었어요. 내심 남편이 어버이날이어서 엄마를 찾아왔나 싶어 마음 한편에 고마움을 가졌죠. 하지만 그 고마움은 금세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는데 그는 역시나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었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죠. 한순간이라도 설마 어버이날을 생각했나라고 생각한 제 자신이 우습더군요. 저런 인간인 줄 진작 알았으면서 말이죠. 어머, 웬일이야 여긴? 어버이날이라고 온 거야? 참 당신은?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고 오지. 어쨌든 잘 왔어. 어버이날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돌았냐? 아, 여기 보증금 올렸거든요. 5천만 원. 더 주셔야겠는데요? 뭐 우리 사이를 떠나서 전 그냥 남이라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전세 보증금 올렸으니 납부하세요. 안 그럼 나가셔야죠 뭐. 어쩔 도리 있나요?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아, 어떻게 그런 거 상의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통보할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한다. 아니, 세입자한테 전세금 올리는 걸 내가 상의해야 하나? 적당히 올려받을 때 돼서 올려받는 건데 참나 웃기네. 당신네라고 뭐 다를 줄 알아? 나 돈이면 칼 같은 사람이야. 알잖아. 그러니까 5천만 원 준비하세요. 아셨어요? 안 봐드립니다. 남편이 어버이날에 내민 건 전세금 5천만 원을 올린 청구서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너무 말이 안 나와서 기가 막혔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으면서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서로 사랑했고 장모님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나오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집 밖을 나섰어요. 아빠가 원망스러우면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먼저 가셨나 싶고 이렇게 서러움을 받게 되니 정말 한없이 우울했어요. 아이고, 어쩌냐 이 일을. 여윳돈도 없고 허수방한테 말하면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아니야. 일을 어째? 나 때문에 네가 많이 곤란한 거 아니니? 아유, 어째 이렇게 부모가 돼가지고 너한테 짐만 될까? 미안하다 정말 면목 없어. 무슨 짐이야. 진짜 너무한다. 엄마, 이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셔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넌 너무 신경 쓰지 마. 얼굴도 어찌 이리 안 좋아졌어. 이제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건강 악화될까봐 그러지.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 내가 참 못 볼 걸 많이 보인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미안해. 일단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볼게.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엄마에게 신경 쓰지 말라곤 했지만 마음이 많이 쓰였고 당장에 5천만 원이 어디 있으며 좀 속상했거든요. 뻔히 사정을 잘 알 텐데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그냥 저와 단순히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저러는 것 같았어요. 철저히 우린 부부가 아니었다는 생각과 동시에 정신을 차리자라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고 남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 날짜가 되었죠. 같은 집에 살아도 남편과 남남이 된 지 오래기 때문에 친정집에서 우편물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이고, 뭐 거창하게 이렇게 우편을 보냈어. 그냥 너한테 가지고 가라면 되지. 너네 엄마도 참 아주 유난을 떨어댄다. 그러게. 그냥 계좌이체나 하면 될 걸 가지고 무슨 복잡하게. 하여튼 2번, 3번 고생하는 스타일이라니까. 머리가 나쁘면 원래 이렇게 고생하는 거란다. 평생 집에서 내조만 했던 사람이 뭘 알겠니? 그러니까 답답하게 이러는 거지. 두 모자는 저렇게 대화하며 친정이 보낸 전세 관련 봉투를 연 순간 시댁 식구 전원이 심정지가 왔어요. 아니 심정지가 온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봉투를 읽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정말 온몸에 마비가 온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길래 제가 그 봉투를 뺏어서 열어보았죠. 저 역시 놀랐는데 친정엄마가 보내신 건 다름 아닌 회사 회계 장부였고 그동안 남편 사업에 들어간 돈이 적힌 장부와 사용증 그리고 철주하신 아빠가 받아둔 변호사 공증 문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빠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된 이유까지 있더라고요. 작은 USB도 함께 보내셨거든요. 전 서둘러 그 USB를 태블릿 PC에 꼽아 보았고 아빠를 뒤통수 치고 도망간 사람과 남편이 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둘이 작당을 하고 아빠 회사를 꿀꺽하려고 했던 거죠. 그걸 우연히 아빠는 듣게 되었던 거고요. 다행히 항상 아빠 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볼 수 있었어요. 아빠를 뒤통수 치고 도망간 사람은 나중에 제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모든 장부와 이 CCTV를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였고 그렇게 몇 달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 수사망이 좁혀오자 저희 엄마에게 이실 짓고 이 모든 것을 오픈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수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심정지가 올 듯하게 멈춰 있던 거였고요. 아, 이거였어? 그래놓고 나보고 이혼? 그리고 뻔뻔하게 우리 엄마를 하대? 네가 인간이니? 이제 투자금도 모자라서 우리 아빠 회사까지 탐내려고 했던 거야? 아빤 충격으로 뇌출혈이 생긴 거고 내 말이 틀려? 너 가만 안 둬. 아니, 이건 모함이다. 아직 정확히 수사도 되지 않았잖아. 어디서 우리 아들을 범죄자 취급이야? 네가 뭔데? 모함? 당신도 똑같아. 그래, 어디 한번 싸워보자고, 이 파렴치한 인간들아.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아? 두고 봐. 잔인하게 밟아줄게. 잠깐만. 아니,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내 프로젝트에 투자권이 달려있는 건데 모함이라고? 프로젝트 망해도 회사 하나 꿀꺽하는 게 너한텐 더 나았겠지. 그러면서 네가 감히 악마의 탈을 쓰고 나를 농락해?
양심에 찔리지도 않았니? 나 너 절대 용서 안 해. 우리 아빠도 네가 죽인 거야. 당신들 이제 벼랑 끝을 내몰려봐 어디. 그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너무나도 명백한 정황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구속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넣은 문서로 인해 남편은 저희 집에 막대하게 투자금을 갚아야 했죠. 이걸 우리가 절대 모를 줄 알고 그렇게 당당했던 거고요. 전 곧바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소송을 이어갔어요. 장부상 명백히 남편의 모든 것들이 폭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소송이었어요. 남편은 이제서야 저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저를 깔보고 무시할 땐 언제고 말이에요.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더더욱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행실과 그간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겹치면서 오히려 더 벼랑 끝으로 몰고 싶어졌어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리했지만 그래도 법정 싸움은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빠의 모습이 나오는 CCTV를 볼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파졌거든요. 엄마는 그걸 보는 와중에 2번 정도 쓰러지시기도 했는데 그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었지만 잘 싸워 나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천천히 돌려줄 테니까 탄원서 하나만 써줘. 어차피 너네 아빠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CCTV는 오해라니까. 그 사람 혼자 회사 먹고 싶어 한 거야. 진짜야. 내가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냐? 장인어른 회사인데. 넌 그러고도 남아. 내가 미쳤니? 탄원서를 써줘? 어디 그전처럼 해봐. 너 나 못 쫓아내서 안달이었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러면 해결될 것 같니? 평생 감옥에서 썩으면서 반성해. 아, 너란 인간 갱생은 안 되겠다. 네가 우리 아빠 돌아가시게 한 거야. 너 아니었음 충격받지도 않으셨을 테고 뇌출혈도 오지 않으셨겠지. 널 얼마나 믿으셨는데 그 사람이 영영 안 붙잡힐 줄 알았니? 세상은 좁단다,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그리고 모든 인간이 너같이 그렇게 허황되게 생각하지 않아. 어디 잘 살아봐. 제발, 우리 좋았잖아. 내가 장모님 집 그냥 넘겨줄게. 아니 내가 그때 진짜 나도 좀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웃기지 마. 이미 네가 우리한테 갚을 돈이면 집은 사고도 남아. 어디서 헌신 베푸는 척이야? 뻔뻔하게. 네가 그동안 우리 모녀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이래서 없이 사는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구질구질 해가지고. 너한테 어울리는 곳은 딱 이 교도소야. 전 그렇게 마지막으로 역겨운 얼굴을 대하고 법정을 나섰어요. 그렇게 남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함께 아버지 회사돈 횡령, 그리고 저희에게 갚아야 할 투자금까지 명명백백 밝혀져 징역 11년행을 받았어요. 하지만 뻔뻔한 남편은 이거에 굴복하지 못하겠다며 항소를 하였고 2심에서 13년형을 받았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던 거죠. 남편의 구속이 확정되자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그렇게 뻔뻔한 모습들을 제 눈으로 담을 수 있어서 참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도 을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시어머니에게 퍼붓더라고요. 남한테 함부로 말씀하시지 못하는 엄마였지만 이번만큼은 아주 퍼부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일로 엄마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저 역시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였고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사이다 마신 기분이랄까요? 예,
단원서인지 뭔지 좀 써줘라. 아유, 돈이 뭐길래 정말. 나도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징역 보내고 산다니? 제발 탄원서 하나만 부탁해. 조금이라도 빨리 나와야지.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비마. 당신도 눈에 피눈물 한번 나봐야지. 그딴 아들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참나, 그 애미의 그 아들이었겠지. 두고 봐. 당신 눈에도 피눈물 흘릴 테니까. 어디서 내 딸을 아프게 해? 그리고 감히 우리 회사를 넘봐? 그럴 깜냥이나 되고? 이래서 결혼할 때 집안을 보고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배운 것도 없는 놈 뭐가 좋다고 결혼을 시켰는지. 어디 감방에서 잘 살다 나와봐. 아마 감방에서 나올 때쯤이면 당신은 이제 한참 늙어도 어마어마하게 늙었겠구만. 다 늙어서 옥바라지 해. 알겠어? 들으셨죠? 탄원서는 무슨?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체력 좀 키우시고요. 옥바라지 하려면 체력을 키우셔야죠. 그리고 당신 집도 다 경매에 넘어갔으니 하루빨리 원룸이나 조그만 집이나 빨리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안 그럼 길에 나 앉을 거니까. 제발 부탁이다. 늙은 내가 혼자 밖에서 어찌 살라고 그러는 거야. 불우이웃도 돕는다는데 선심 쓰는 셈 치고 제발 부탁하마. 이 옆편 내가 정신을 못 차렸네. 차라리 지나가는 거지한테 적선을 하지. 당신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은 상종 안 해. 썩 꺼져. 저와 엄마는 이 말을 끝으로 아예 모든 인연을 끊었어요. 남편과 짜고 저희 아빠 뒤통수를 친 아저씨 또한 벌을 받게 되었고 어찌나 울면서 저희에게 사죄를 하던지. 하지만 용서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와 투자금을 회수받아 아빠의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빠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이 몇몇 분 남아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힘을 모아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죠.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더군요. 지금은 몇 년이 지나 웃으며 과거를 회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정말 몹쓸 생각까지 해가며 제 인생 최고의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권선징악, 역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추후에 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와서 돌이켜보면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결과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지금처럼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살다가도 또다시 힘든 일이 닥쳐오겠죠? 그때마다 이번 일을 생각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인드로 버텨내기로 다짐했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닥쳐와도 다 견뎌낼 자신이 있거든요. 저희 엄마도 요즘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전보다 웃음도 많이 되찾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거든 꼭 외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이에요. 오늘 제 글을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동생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이 많았었지만 가족 간의 분열을 원치 않았던 저는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왔을 때부터 시모는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었는지 동서가 새 며느리로 들어오는 걸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가족들 전부 다 동서를 좋게 봐주고 있는데 시모만 동서를 며느리로 들이는 걸 너무 심하게 거부를 해서 가족들 전체가 상당히 난감했었고
최대한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가려고 모두들 노력을 했었지만 시모는 예비 동서에게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후회 중인데 새 며느리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며느리를 들여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셨지만 시부의 허락으로 결혼식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단 식을 올렸으면 좋게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시모는 결혼식이 끝난 뒤 피로 현장에서 술을 좀 많이 마셨는지 많은 하객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동서에게 막말을 거침없이 뱉으셨어요. 그런 모습에 하객들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저희 부부는 그런 시모의 돌발 행동을 수습하기 위해 먼저 집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최대한 서둘러 정리를 하려던 순간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한 저는 상당한 충격에 빠져 시모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양가 집안과 지인 친척들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모의 돌발 행동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는 심각했어요. 남편은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났는지 어깨를 밀치면서 소리치던 그 순간 시모는 또다시 손을 올려 이번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족들 전체가 난리치는 시모를 말렸는데 그런 모습을 동선의 가족들이 전부 다 지켜보곤 동서에게 결혼한 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냐면서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접어도 상관없다면서 시모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에 빠져 있으셨어요. 제가 동선의 부모였다면 당연히 똑같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불같은 성격에 언제 어디서 튈지 모를 시모의 성격을 맞추고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동서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걸 눈앞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동서도 시모의 그런 모습을 보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동선의 부모님께선 시동생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시모가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안 봐도 눈에 훤하다고 냉정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시동생은 동선의 부모님이 동서한테 하신 말들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고 시모를 말렸지만 시동생 또한 예외 없이 뺨을 맞게 되자 시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시모를 바닥으로 패대기 쳤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몰라서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깽판을 쳐? 당장 사돈 분들께 사죄하고 당신이 방금 손 올린 행동에 대해 애들한테도 잘못을 구해야 할 거야. 왜 당신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야? 사돈 분들께서 내린 결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혼식을 진행했겠어? 내 아들이 부족한 점들이 많아도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왜 애들의 앞날을 막으려는 거야? 애 인생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어? 이럴 거면 차라리 당신 혼자 나가서 살아. 가족 모두가 애들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좋은 날을 망쳐야 되겠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하고 망친 분위기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날 줄 알아. 조용히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이 결혼을 반대했었는데 당신이 먼저 내 말을 무시했잖아. 내 성격 빤히 알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곤 짐작 못했어? 내 말을 무시한 대가야. 나는 절대로 이 결혼 인정할 수 없으니 당장 파혼해. 엄마가 왜 내 인생을 함부로 결정하려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해 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결혼하려고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반대한다고 난리쳤어도 결혼식만큼은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엄마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겠어.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건데 나한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줘서 감사하네요. 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얼굴을 안 보고 살겠다고? 저딴 계집애 때문에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를 버릴 수 있어? 나 같아도 도련님과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아요. 오늘은 평생 기억에 남을 중요한 결혼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결혼식을 망쳐놨는데 어머님 얼굴이 보고 싶겠어요? 어느 누가 어머님 성격을 맞추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다 저한테까지 손을 올려요? 나는 뭐 당신 얼굴 못 건들 것 같아? 당신도 한번 당해봐. 당신 고발할 거고 법적으로 소송 진행할 거니 그런 줄 알아? 저는 흥분한 나머지 시모를 밀치며 멱살을 잡았어요. 시모 때문에 양가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자 시부는 이런 사태를 최대한 빨리 수습하기 위해 시모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로 현장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어수선했던 상황들이 겨우 정리가 되고 시부는 동선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뒤 최대한 좋게 마무리를 지으려 했는데 피로 현장에서 쫓겨난 시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시부가 힘들게 정리를 했는데 시모가 이번에도 또다시 분위기를 망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이 파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남편이 시모를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 쪽 친척 한 분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보관해 두고 있었던 축의금이 사라졌다며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침착하게 친척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사라진 금액이 180만 원 정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축의금까지 없어졌다는 말을 듣게 되자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가 올라온 남편의 모습은 그때 처음 봐서 무슨 일이 꼭 터질 것만 같은 불안함에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옆에서 말을 붙였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 있던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가 갑자기 양손으로 제 머리채를 순식간에 잡아채더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축의금을 가져간 게 확실하다면서 막말을 쏟아내더니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었어요. 앙큼한 년? 다른 것도 아니고 감히 축의금에 손을 대? 내가 이래서 며느리를 잘 들어야 한다고 했던 거다. 너희들의 결혼을 예전에 반대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생겼겠니? 가져간 축의금 당장 이리 안 내놔? 결혼을 반대한 나보다 축의금을 도둑질한 네가 더 나쁜 년이야.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 해도 어떻게 축의금을 가져가? 오늘 내 속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아주 잘 됐네. 경찰 올 때까지 아주 혼쭐 내주마. 손버릇이 나쁘면 손을 절단해야지. 내가 축의금을 훔치는 걸 어머님이 봤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레짐작으로 잘못도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가면 안 되죠.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그냥 인정하면 될 것을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네. 이러니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거다. 딱 보면 질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게 내 눈엔 보이니까 네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는 걸 반대했던 거다. 아들, 너는 엄마를 막을 게 아니라 집안에 먹칠한 처년을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거라고. 뭐하고 서 있어? 당장 경찰서에 잡아가라고 해야지. 살다 며느리가 축의금에 손을 댔다는 건 또 처음 들어본다. 잘못도 없는 저를 축의금에 손을 댄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남편에게 다가오더니 동선의 축의금도 일부가 없어졌다면서 그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된다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모두들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또다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치려 하길래 시모를 강하게 밀치며 남편의 뒤로 몸을 피했어요. 시부는 술 때문에 눈이 풀린 시모를 제압하면서 다시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나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던 시모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물컵을 들어 저를 향해 던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하지도 못한 채 저는 시모가 던진 물컵에 얼굴을 강하게 맞았고 비명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모세혈관이 터졌는지 제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제 모습을 보곤 얼굴빛이 사색이 되더니 시부를 밀친 뒤 시모의 멱살을 잡아 무슨 짓이냐고 눈이 돌아버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으로 패대기 쳐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모를 패대기 치면서 시모의 혼주복이 찢어져 버렸는데 그 순간 시모의 몸 안에서 무언가 후두둑 떨어졌고 바닥에 널브러져 펼쳐진 상당히 많은 지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피로 현장에 있던 하객들 모두 경악을 했고 시모가 비틀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지폐들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라 모두들 할 말을 잃어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가 바닥에 떨어진 축의금을 손으로 쓸어 담아 손가방에 우겨넣고 있었어요. 시부는 그런 시모의 모습을 더 이상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는지 시모의 팔을 잡아챈 뒤 화를 냈습니다. 이건 내 편도 아닌 너도 이제 필요 없어. 내가 힘들게 키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전현한테 가겠다는데 이 정도는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내 팔을 잡아? 예, 네가 내 아들 데리고 갔으니까 너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도 내가 어느 정도 가져가도 상관없잖아. 얼마 되지도 않는 걸로 일을 크게 만들 거니? 우리가 눈 감고 지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이런 집안에 내 딸을 넘길 순 없습니다. 원하는 게 파혼이면 그렇게 해드릴 테니 제 딸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 당장 내놓고 그쪽 때문에 파혼하게 된 거니 위자료나 준비하세요. 대가 아드님은 마음에 들어서 저희가 결혼 허락한 줄 아세요? 내 딸이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길 원하지. 나도 댁 같은 집안의 아들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이 결혼 반대네요. 이런 집안에서 결혼 생활하게 하는 것보단 서둘러 파혼하는 게 내 딸의 인생을 구하는 길이겠네요. 자네는 더 이상 내 딸에게 미련 두지 말게. 파혼할 거고 우리 집안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선 위자료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알게. 결국 내 인생을 성두리째 망쳐놔야 직성이 풀리세요? 엄마 진짜 미쳤어요? 내가 진짜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평생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세요.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후회만 하다가 병 걸려 괴롭게 떠나버리라고요. 나도 그동안 당신 성격 맞추면서 사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더는 안 되겠어. 나는 몰라도 자식들 인생 망치는 꼴은 더는 못 보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네. 나도 당신 용서 못하니까 짐 챙겨서 나가. 나도 당신이랑 이혼하고 사는 게 속 편하겠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축의금에 손을 댔으면서 이 사람을 범인으로 모른 것도 모자라 머리채까지 잡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도 저희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낳아주고 길러주기만 한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동생 결혼식 날 이 난리를 치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을 겁니다. 어디 한번 평생 외롭게 살아보세요. 땅을 치고 눈물을 쏟아내도 저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뭘 어쨌길래? 너희들이 내 말을 무시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나는 투명 인간이냐? 너희 아버지가 결혼 허락하면 끝인 거야? 내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명 얘기했는데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은 채 결혼을 강행했잖아. 둘 다 내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감은 뭔데요? 엄청난 재벌의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당신 집안 수준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어느 누가 당신 같은 성격을 맞추면서 며느리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니까 이 정도 맞추면서 살았던 거라고. 당신 같은 인간은 어머니 대접해줄 필요도 없어. 그동안 참고 지내왔던 건 그래도 이 사람의 어머니라서 그런 거지. 남이었으면 국물도 없었어. 당신 내 얼굴에 상처 낸 거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아주 깜빵에서 썩어봐야 정신 차리지? 시모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에게 달려들었고 이판사판이라고 쑥대밭이 되어버린 마당에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저도 시모에게 달려들었어요. 피로 현장은 난리가 났고 경찰들이 뒤늦게 들어와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야 모든 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시동생과 동서는 파혼 얘기가 나왔는데 시부가 힘들게 식을 올린 만큼 파혼만큼은 안 된다면서 시모가 해야 될 사죄를 시부가 대신 동선의 가족분들께 구했어요. 시부의 간곡한 부탁과 시동생이 동서를 붙잡고 애원하면서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고 동선의 가족분들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셨네요. 시부는 이성을 잃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모와의 이혼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결국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서로 남남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게 되자 동선의 가족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는지 시동생과의 결혼식을 파혼으로 끝내지 않고 그대로 혼인신고할 수 있게 진행시켰습니다. 그렇게 둘은 힘들게 법적인 부부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결혼식에 있었던 일들은 평생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버렸을 겁니다. 저는 시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그걸로는 상처받은 제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더 이상 고약한 시모의 얼굴을 안 봐도 돼서 그걸로 위안 삼으며 남편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결국 혼자가 되어버렸고 아무도 찾지 않게 되자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에 놓인 본인의 모습을 보고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스러웠는지 뒤늦게서야 굽히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받을 대로 받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먼 길을 와버렸기 때문에 시모를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모가 벌인 충격적인 행동이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달이 지났다고 그때의 일들을 후회한다면서 술 먹고 저지른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애걸복걸했지만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고 동서내외도 예외 없었어요. 시모는 시부에게 다시는 술도 안 마시고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내쳐지게 되었고 시모가 다시 들어올 공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힌 돌을 빼내게 되니 이제야 숨통이 트였는데 시모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 가족은 또다시 숨이 막힐 게 뻔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동서와 파혼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건 시부의 결단력 때문에 동선의 부모님도 허락한 눈치였어요. 시부도 시모에게 질려버려서 조금의 감정도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합칠 일은 없을 거라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시모가 애원을 해도 받아주지 않게 되자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모습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몸이 좀 안 좋길래 병원에 다녀왔는데 나보고 위암이라고 그러더라. 소화가 좀 안 돼서 요 근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갑자기 위암이라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놀랬겠니? 나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너희들도 많이 놀랐지? 과거에 했던 몹쓸 짓들에 대한 벌을 받고 있나 보다. 혼자가 되고 병까지 걸리니까 가족의 존재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됐는데 많이 늦은 거니? 나한테 딱 한 번만 기회를 줄 순 없는 거야? 그동안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인 거 나도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다. 너는 엄마가 이대로 암 때문에 병들어 죽었으면 좋겠니? 저보고 지금 위암이라는 말을 믿으라고요? 얼마 전까지 받아주지 않는다고 난리 쳐놓고 우리가 단호하게 나오니까 다른 방법을 구상한 건 아니고요? 위암이 그렇게 쉽게 걸리는 병인 줄 아세요? 그냥 저희랑 다시 시작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어머님이 위암이시면 진단 내역서 끊어와 보세요. 암에 걸린 분 치곤 혈색이 상당히 좋으신데요. 저도 이 사람과 같은 생각이에요. 저희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제 거짓말 그만하세요.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나중에 위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건 예상 못 하세요? 그러니까 뭐하러 그 난리를 쳐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거예요? 후회할 짓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았겠죠. 그래, 나 위암 아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너희들이 나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할까봐 그런 건데 끝까지 매몰차게 행동할 거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는 엄마 얼굴 평생 안 볼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는 점점 더 늙어갈 테고 힘도 없어질 텐데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니? 술 먹고 실수한 거라잖아. 그러니까 우리 좋게 풀자. 내가 전부 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나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시간이 필요한 건 알지만 앞으로 그건 내가 잘하면 되잖아. 꿈도 크시네요. 이 사람 머리채 잡고 도둑으로 몰고 물컵 던져서 얼굴에 피까지 쏟은 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이 착하니까 위자료 받고 끝낸 거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머니는 이미 징역살이 했다고요.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늙어 병들어도 찾지 않겠다는 말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조금의 거짓말도 안 보태고 진심으로 했던 말이니까 제발 구차하게 그만 찾아오세요. 뭐라고? 너 방금 엄마한테 구차하다고 했니? 엄마가 평생 외롭게 사는 걸 원하는 거야? 그럼 너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자식이면 함부로 해도 되는 거냐고요? 제발 부탁인데 다시는 제 눈에 띄지 마세요. 부모라도 인간 같지 않으면 예외 없어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몬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셨는데 눈시울이 붉어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낸 남편도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황이 또다시 안 좋아지는 걸 원치 않았던 저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동선회의한테도 가지 않았고 시부와도 만나지 않고 있지만 시모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에요. 어차피 시모는 달라지지 않을 사람이고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받아준다 해도 또다시 과거의 성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모가 없는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심적으로 편하다는 걸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미 끝난 관계인 시모를 다시 받아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력이 있어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나이 먹고 거동조차 힘들 때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과거의 행동을 돌아보며 땅을 칠 겁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는데 시모는 끝까지 저희 부부에게 위암이라고 거짓말까지 한 걸 보면 아직 정신 차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본인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서로 최대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데 시모는 자기 자신의 기분대로 상대방이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려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인 적이 있었는데 시부의 안색이 상당히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만큼 상대방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맞춰나간다면 행복한 가정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는데 시모는 그걸 못해서 내쳐지게 된 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안 좋았던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의 앞날엔 좋은 기억만 만들어 가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잘생긴 아들을 출산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몸조리는 끝난 상태고 정신없던 상황도 마무리가 돼서 잠깐 여유가 생긴 김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안 좋은 경험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 집안에서는 최대한 좋게 상황을 마무리하길 원하지만 저는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 없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 결국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자존심을 절대로 굽히지 않던 형님이 저에게 무릎까지 꿇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 형님이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었는데 몇 번 상처를 받다 보니 저도 형님 대접을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형님이 무슨 말을 해도 최대한 좋게 넘어갔지만 몇 번 상처를 받다 보니 상대하고 싶지 않았고 이런 태도가 형님의 눈에도 거슬렸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웃긴 게 가족들 앞에선 저를 대할 때 싫은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저와 단둘이 있거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옆에서 도와주지는 않고 한마디씩 던지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저를 왜 싫어하냐고 물어봤는데 되돌아온 답변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 싫은데 이유가 있냐면서 제가 시댁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는 건 가족 간의 불화를 키우는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형님은 자기 눈에 한 번 아닌 사람은 평생 아니라면서 저와 좋은 사이가 될 수 없을 거라는 말로 상황을 더욱더 악화를 시켰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아예 그냥 무시를 했어요.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생각했고 이 문제로 형님과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형님이 저를 막대하는데 제가 형님한테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형님과 둘만 있게 되는 자리는 최대한 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런 행동이 눈에 거슬렸는지 형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동서, 지금 나 무시해? 왜 내가 시키는 걸 하지 않는 거야? 이제는 아예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야? 한번 뒤집어 엎어봐야 정신 차리겠어? 형님이 시키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은 것뿐인데요. 왜 저한테 지시만 하고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모임 있을 때마다 저를 막 부려먹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유치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저보다 손윗 사람이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보기 안 좋네요. 형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형님이나 저나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뭐라고? 동서랑 내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정말 말 웃기게 하네. 지금까지 나를 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식모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과 비교해? 식모딸이 어때서요? 형님 집안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를 함부로 대하는데요? 저야 먹고 자고 싸는 건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좀 잘 산다고 해서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저는 형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지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싶지 않아요.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한마디도 안 지고 형님의 말을 받아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방문을 두드리길래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방문을 열고 저 먼저 나왔는데 형님은 저를 끝까지 노려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제 어디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길래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저와 형님 사이가 신경이 쓰였는지 방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물어보길래 인사 왔을 때부터 형님이 저를 대한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어요. 계속 참고 살아봤자 저에게 득이 되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가 뱃속의 아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 전부 털어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형님과의 문제에 대해 설명한 뒤 당분간 시댁 모임은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임신한 제가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게 되자 시모는 건강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어떤 상황인지 시모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몸이 별로 좋지 않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형님과 저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식구들을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안정권에 접어들 때까지 시댁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보통 결혼하면 시모에게 시달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시모가 아닌 형님에게 시달려서 상당히 골치가 아팠어요. 집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형님과의 관계를 좋게 풀어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계속 시댁을 가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되자 형님한테 전화가 오게 되었네요. 안 받아도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다른 일로 전화를 했을까봐 어쩔 수 없이 받긴 했는데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언제까지 집에만 박혀 있을 거야? 동서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 생각 안 해봤어? 적당히 쉬었으면 모임은 참석해야지. 나 임신했을 땐 쉬는 게 있었는지 알아? 어쩜 동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냐?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전부 다 때려치워. 이번 주말에는 무조건 참석해. 아직 어머님 댁에 갈 생각 없어요. 형님 말 들을 이유 없고요. 어머님한테 아랫배에 통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최대한 푹 쉬고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오라고 하셨거든요. 괜히 형님이 억지로 더 불러서 일 시켜 먹었다가 뱃속의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으세요? 일 조금 했다고 유산됐으면 나는 벌써 10번은 유산했겠다. 내 말에 토달지 말고 이번 주 주말에는 무조건 내려와서 일 좀 도와야 할 거야. 우리 그이 귀 빠진 날이거든.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도 저 좀 전에 아주버님과 전화통화 있었는데 제가 요즘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했거든요. 아주버님이 뱃속의 아이가 먼저라고 집에서 절대 안정 취해야 한다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저를 걱정해 주는데 형님은 저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계속 전화 붙잡고 있으면 전자파 때문에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만 끊을게요. 그럼 주말에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드세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미리 전화통화로 뱃속의 아이 때문에 시댁에 못 갈 것 같다고 미리 얘기해 두었다는 말에 당황했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길래 형님과의 통화를 급하게 마무리 지어 버렸습니다. 이미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은 마당에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려먹으려는 형님의 심보가 상당히 보기 안 좋았습니다. 저도 더는 잘 보일 필요 없다 생각해 형님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자 형님은 그런 저를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저도 그동안 할 만큼 했었기 때문에 힘들게 관계 유지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모와 형님네 애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몸은 좀 어떠니? 요즘 얼굴 안 본 지도 오래돼서 잠깐 들렸다. 못 본 사이에 살이 쏙 빠졌네. 입덧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더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아. 오늘 만든 음식들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먹어봐라. 네가 그랬잖아. 잡채랑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양을 좀 많이 했거든. 한동안 먹을 수 있을 거다. 어머님, 잠시만요. 아니, 이거 저희 먹으려고 싸둔 건데 왜 동서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 가족도 갈비찜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 허락 없이 주는 건 아니죠? 내가 만든 음식을 너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되는 거니? 너는 아까 갈비찜 한 솥을 먹었잖아. 나는 아까 네가 갈비찜을 환장하면서 먹는 모습을 보고 돼지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온 줄 알았다. 가족들도 생각해야지. 혼자만 배 터지게 먹고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작은 며느리는 생각 안 나디? 지금은 입덧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럴 때 먹지 못한 음식 입에 우겨 넣어야 되는 거야. 지금이 제일 많이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이것도 지나가니까 힘들어도 한 숟갈 떠보도록 하자. 예, 가서 갈비찜 좀 데우고 이거 잡채도 다시 좀 데워서 가지고 와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서 이렇게 입덧이 심한가? 큰 며느리가 임신했을 땐 딸이었는데 입덧 한 번 안 했었거든. 내 느낌상 이건 분명 아들인 게 확실한 것 같다. 우리 집안에도 이제야 아들 손자 얼굴 볼 수 있나 보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잡채까지 동서한테 주면 저희 가족은 뭐 먹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할 텐데 그냥 저희가 가져갈게요.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벌써 음식 다 데워서 가지고 왔겠다. 너 계속 불만 가질 거야? 시샘할 걸 시샘해. 나불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너는 어떻게 매사가 항상 불만이야? 갑자기 찾아오신 시모 덕분에 입덧이 심해서 음식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아주버님도 제가 갈비찜과 잡채를 먹는 거에 대해 조금의 불만도 없었고 아이가 우선이라며 제 몸을 먼저 걱정해줬는데 형님은 예상했던 대로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아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입덧하면 먹었던 음식 전부 다 토해낼 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고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시모는 결국 형님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자 이 모든 불화가 저 때문에 시작됐다고 형님도 시모의 말에 대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불만이 많은 줄 아세요? 어머님이 동서만 챙기고 있잖아요. 저는 딸만 둘이라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런 급 떨어지는 식모딸을 저희 집 식구로 들인 건데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 겨우 허락받았었는데 왜 동서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허락해 준 거죠?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동서 임신했다고 저 먹으라고 싸주신 줄 알았던 갈비찜에 잡채까지 전부 다 털어서 동서 주고 정말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너 첫 임신 때 이렇게 안 해줬니? 그리고 내가 언제 손녀딸 낳았다고 차별했다고 그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손녀들한테 사랑을 줬는데도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내 입에서 언제 너한테 아들 손자 낳아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네가 그냥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격지심에 그런 건 아니고 너는 첫째나 둘째나 입덧 한번 해봤니? 나는 아들 둘 낳으면서 입덧을 막 달 때까지 경험을 했던 터라 작은 애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 한 건데 이 정도로 불만을 가지면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보고 살아? 쓸데없이 집안 분위기 흐리지 말고 불만 가질 거면 너는 차이나 있어라. 아, 그래. 지금은 우리 어머니 말 듣는 게 좋겠어. 나도 요즘 어머니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당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 같은데 일단 화 좀 가라앉히게 차에 먼저 가 있어. 여기서 더 화내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어. 재수씨,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식기 전에 밥부터 먹어요. 이 사람이 요즘 많이 예민한가 봐요. 동서, 어머님 앞에서 왜 착한 척하고 그래? 원래 모습이 어떤지 가족들 앞에서 보여줘봐. 동서, 나랑 단둘이 있을 때 잡아먹을 듯이 엄청 대들잖아. 형수님, 계속 이럴 거예요? 아, 저희 엄마가 그만 좀 하라잖아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정말 너무하시네. 형, 상황도 안 좋아지기 전에 형수님이랑 그만 가줘. 이건 내가 알아서 나갈 거야. 나는 뭐 여기가 좋아서 얼굴 뒤밀고 들어왔는지 알아? 이딴 집구석에 며느리 될 생각 나도 없다고. 형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에게 대들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좋게 지내면 되는 거고 시모가 형님을 함부로 대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이 입덧하는 제 편을 들어줬다고 가족들 보는 앞에서 아주버님한테 막말을 쏟아내곤 집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결국 형님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었는데 시모는 처음에 형님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고민을 했었지만 아주버님한테 진심인 것 같아 서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허락을 해줬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살면서 점점 더 형님의 개팍해지는 성격이 신경이 쓰였는데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부터 텃세 부리듯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형님은 저를 함부로 대했고 이 문제로 집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시모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형님의 분노치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가족들은 저에게 더욱더 조심하라고 배려해 주었고 시모는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몸 관리에 신경을 써줬어요. 그리고 시댁 모임이 있을 때도 제가 배가 많이 부르게 되자 일손을 돕지 않고 쉬고만 있었는데 이런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형님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할 때 또다시 문제를 터뜨려 버렸네요. 입덧도 많이 줄었으니 지금부터 몸을 잘 관리해야 출산할 때 힘들지 않을 거야. 적당히 운동도 좀 해야 된다. 살만 찌면 아이 낳을 때 많이 힘들거든. 참나, 힘주면 그냥 나오는 거지. 그렇게까지 얘기해 줄 필요 있어요? 저 출산할 때는 그런 말 한마디 해준 적 없으시면서 동서는 아들을 가졌다고 엄청 신경 써주고 아껴주시네요. 서러워서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밥 먹는 데까지 그래야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한 번 더 임신할 걸 그랬어요. 당신 자궁경부암 수술 받아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걸 알면서 왜 또 그래? 오늘 나랑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기로 했었으면서 또 시작이야?
당신도 지금 봐봐. 동서 뱃속의 아들을 부러워하고 있잖아? 내가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있겠어? 차라리 나 혼자였을 땐 신경이 안 쓰였는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전부 동서 편에서만 얘기하잖아. 나도 아들을 낳고 싶었다고. 이런 관심 받고 싶었는데 내 몸이 이런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너한테 눈치 준 사람 아무도 없고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너한테 언제나 한결같았다. 오히려 네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고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데 얼굴 볼 때마다 이럴 거야? 수술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 줄 알면서 언제까지 이럴 거야? 큰며느리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런 것 같네. 본인도 아들을 낳고 싶은데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다 보니까. 그래서 도 그런 것 같으니 그만 넘어가 주자고. 이참에 동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확 유산되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제 아이들한테까지 관심을 안 가질 거잖아요. 그런 걸 보고 싶지도 않은데 차라리 유산되는 게 가족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저는 집안도 나쁘지 않고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았는데 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서 집안은 가진 것도 없고 식모일이나 하는 그런 집안의 딸인데 격떨어지게 왜 결혼을 허락해서 저를 밑바닥까지 깎아내리는 건데요? 저보다 잘난 여자가 들어왔다면 이렇게까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고 제가 싫다 해도 어떻게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님 수술 받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돼서 우울증 온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선 안 될 말이 있는 건데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형님의 막말에 가족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고 형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해도 임신하고 있는 저에게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은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이었습니다. 형님은 아무래도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았을 때 암의 위치가 안 좋아서 자궁을 드러냈다고 했었는데 이 문제를 우울증이 심각하게 온 것 같아 보였어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관심을 받다가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임신했는데 아들이라는 게 형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결국 형님의 충격 발언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모는 제가 왜 나가냐면서 형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받고 상황이 안 좋아도 가족들끼리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이 있는데 형님은 도가 지나셨다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댁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형님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받은 충격 때문에 한참 동안 진정이 되지 않아 심장이 두근거렸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랫배에 통증까지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배를 움켜쥐자 시모는 방 안에 눕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과 함께 저를 부축해 주셨는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터져 버렸습니다. 시부모님 집은 주택인데 밖에서 형님이 주먹만한 돌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형님의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뻔했었고 만에 하나 돌이 제 배 위로 날아 들어왔다면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방문을 열고 들어온 시부는 경악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는 집 밖으로 나가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저는 남편과 시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결국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조기 진통이 오기 시작하더니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출산을 하게 되었지만 다행히 아이한테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저는 문제가 커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모와 엄마의 도움을 받아 몸조리를 받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 며칠 잠잠했던 형님이 또다시 문제를 터트려 버렸네요. 식모 일을 하시던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형님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저는 형님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그대로 얼어붙어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제가 느끼고 있던 불안함을 젖을 먹던 아이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는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형님이 입을 열었어요. 아이를 출산했다길래 축하도 해줄 겸 해서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얼어있어? 내가 뭐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그런 거야? 저번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도 동서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잠깐 얼굴 보고 얘기 좀 하려고 찾아온 거야. 동서가 출산했는데 그래도 선물 하나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선물이면 좋을 것 같아. 고민하다가 출산 직후엔 모유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미역국이 좋을 것 같아 내가 맛있게 끓여왔거든.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분명 출입 못하게 미리 얘기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형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출산하고 몸조리 할 때 여기 특실을 이용했었어. 딸을 둘이나 낳았으니 이곳을 2번이나 이용했겠지. 다른 특실도 있는데 기분 나쁘게 같은 병동을 쓰고 있네. 거지 같은 집안딸이 귀여워서 내가 받을 사랑을 너까짓게 다 뺏어가게 내가 놔둘 줄 알았어? 여기 비상계단으로 올라오면 특실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몰랐지? 보통은 입구에서 들어오니 간호사들도 신경을 못 썼겠지. 동서만 없으면 나는 다시 예전처럼 가족들에게 관심받을 수 있고 우리 애들도 사랑받으면서 자랄 수 있어. 그 아이 때문에 내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거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아. 이거 내가 아주 펄펄 끓여온 미역국이거든? 그래도 동서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맛은 봐야 하지 않겠어? 형님은 보온병을 꺼내 들어 뚜껑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전화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이런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엄마는 곧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님이 들고 있던 보온병 속에 담긴 미역국을 제 아이한테 부어버리려 하길래 급하게 몸을 감싸 아이를 품 안에 안았어요. 형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머리 위로 뜨거운 미역국을 부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부원장인 시모가 급하게 달려와 형님이 들고 있던 보온병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린 뒤 형님을 끌어내 사정없이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뒤이어 간호사들이 상태가 안 좋은 저를 보고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고 시부 또한 뒤늦게 병동문을 열어 상황 파악을 한 뒤 급하게 호출해 저를 응급실로 이송시켰어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는지 다친 곳은 없다는 말을 시부를 통해 전달받긴 했지만 저는 형님이 부은 뜨거운 미역국 때문에 화상을 입어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었죠. 시모가 산부인과 부원장으로 계시다 보니 이 병원에서 형님도 출산을 했던 터라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법적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대처가 늦었다면 아이한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겨졌을 테고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형님은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며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현재의 상황을 겪고도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법적 처벌을 요구했고 형님네의 가족들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으로 무거워질 죄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 때문에 입게 된 화상 자국만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데 어떻게 저보고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라곤 하지만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값 받고 나았으면 좋겠어요. 법정에선 현재 정신병으로 인해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항소 진행했습니다. 저에게 준 상처가 고작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게 더 화가 나네요. 형님네 부모님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용서를 구하시다가 돌아가세요. 선처를 부탁한다곤 하지만 저는 받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형님이 저와 좋게 해결하고 싶다면서 무릎 꿇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거짓된 행동 같아요.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수를 쓰고 있는 행동이 눈에 환하네요. 이 문제로 최근에 아주버님은 아이들한테까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형님과 끝내 이혼까지 한 상태입니다. 더는 저희 집안의 식구가 아니게 되었죠. 이번 일을 통해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님의 악함은 죄를 뉘우쳤다는 말을 입 밖으로 뱉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번 항소로 더 많은 징역을 살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들리는 말로는 형님의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됐다는데 저에게 그런 말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길인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